골다공증은 뼈가 조금씩 비어가는 병이죠. 문제는 뼈가 몸 안에 있어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 밖에 드러나 있는 유일한 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아입니다. 저는 골다공증인 줄 몰랐을 때 양치할 때마다 이가 시리고 치아가 마모돼서 레진으로 메우는 치료를 몇 달에 한 번씩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이런 일이 멈췄습니다. 뼈가 좋아지는 건 몸으로 느끼기 어렵지만 치아가 좋아졌다는 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은 뼈 상태를 직접 보여주지 않아도 다른 신호로 먼저 알려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쉽게 풀어 전하는 유병장수 연구소의 골빈유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43세의 나이에 조기 폐경 진단을 내린 의사 선생님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10년간 골다공증에 대한 어떤 치료도 하지 않았던 건 제 어머니가 골다공증 치료를 장기간 받으신 뒤 치과 치료를 하고 나서 턱뼈에 골괴사가 생기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잇몸이 낫지 않고 통증이 계속되고 치료가 길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치료를 시작하면 저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한동안 미뤘습니다. 그동안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이를 잘 관리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막상 생활 속에서 그걸 꾸준히 실천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운동은 빠지기 일쑤였고 식이 조절도 완벽하게 지키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골다공증은 조용히 더 진행됐고 결국 저는 치료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타고난 유전자가 약골인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생활을 해도 결과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더 일찍, 더 적극적으로 몸을 돌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살다 보면 하나둘 질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약을 먹고 있다고 시시콜콜하듯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골다공증 환자가 치과를 갈 경우는 예외입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했다면 치과에서 물어보지 않아도 반드시 저는 골다공증 치료 중입니다 라고 알려야만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치과 치료의 방향과 안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고지입니다. 제가 다니는 치과 의사 선생님은 골다공증 치료 환자의 경우에는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치료는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턱뼈 치료는 신중해야 하고 골다공증 약을 사용하는 환자는 치료 이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과 법적 책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 사실을 치과에 알리지 않은 채 발치나 임플란트를 받는 것은 환자 본인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 환자는 치과 치료를 아예 못 받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케일링이나 충치 치료, 간단한 레진 치료처럼 뼈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치료는 대부분 큰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치나 임플란트, 잇몸 절개처럼 턱뼈에 직접적인 자극이 가는 치료는 반드시 골다공증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치과 의사가 함께 치료 시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약을 얼마나 쉬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건 먹는 약인지 주사 치료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건 이 기간을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가 치과에서 환자임을 밝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치아가 쉽게 마모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가 시리고 레진 치료가 자주 떨어진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골다공증 검사를 한 번쯤은 받아보셔야 합니다. 치아와 잇몸은 몸 밖에 드러난 뼈이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부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음식물이 더 잘 끼이게 되고 이로 인해 잇몸 질환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치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도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은 칫솔만으로는 잘 빠지지 않고 이게 쌓이면 잇몸 염증과 입냄새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입냄새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위장이 아니라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실과 치간 칫솔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물로 쏘는 워터핏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저는 항상 잇몸부터 먼저 붓는 편인데 그럴 때 양치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워터핏으로 잇몸 사이사이를 더 세세하게 자주 관리해주면 치과까지 가지 않아도 잇몸이 가라앉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질문받는 게 잇몸이 하얗게 패이듯 아프거나 입안이 자주 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건데 사실 저도 이런 증상이 꽤 잦은 편이었습니다. 치과에 갈 때마다 입안이 헐어 있는 걸 본 의사 선생님이 단순한 구강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입안이 반복적으로 허는 경우에는 전신질환과의 연관성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베체트병처럼 입안 궤양이 반복되는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검사를 권유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검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입안이 자주 허는 증상이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바르는 연고를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입안이다 보니 금방 침에 씻겨 내려가고 찝찝함이 남아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이유로 바르는 약보다는 먹는 약을 선택했고 개인적으로는 그쪽이 훨씬 효과를 느꼈습니다. 결국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뿐 아니라 잇몸과 턱뼈의 회복도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치아 관리와 잇몸 관리는 곧 뼈 관리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 먹고 오래 잘 살기 위한 유병장수의 기본 중 하나는 바로 치아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제대로 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치아와 잇몸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 보세요. 유병장수 연구소의 골빈 여자였습니다.